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고위 당정협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기준을 되돌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국회를 연결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직해병 특검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박한 정황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 보좌관은 개인적인 의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장관의 지시였다는 물증과 진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23년 8월 14일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수색작전을 재촉하고 안전 상태는 확인하지 않고 빨강색 추리닝 복장만 강조하는 등 범죄의 단서가 여럿 드러났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지고 임 전 사단장을 범죄 혐의자에서 제외한 뒤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적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과정에 보고서를 6번이나 수정한 이유를 집중 조사해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팀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연락해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지휘 책임 관련자, 즉 임 전 사단장은 수사가 아닌 징계로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같은 압박을 했던 겁니다. 수사단장의 수첩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압박을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특검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 개인적 의견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단장이 장관의 지시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던 증거를 제시하자 그 부분에 한해선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국방부 검찰단 등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보좌관의 집요하고 구체적인 압박의 배경에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물증과 진술이 나오면서 외압의 윗선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인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는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 대면 조사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검은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됐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사무실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코바나 콘텐츠에서 일하고 있어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목걸이가 오빠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점, 그리고 목걸이 관련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도 증거인멸 정황으로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행정관의 휴대전화 초기화는 김 여사와 무관하며 개인 휴대전화는 이미 압수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듭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일 있을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한 달째 조사와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는 건데 법원이 다시 구인영장을 발부할지도 관심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주간의 휴정기를 마치고 11일 다시 열립니다.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무산된 지 나흘 만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3차례 진행된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또 불출석할 경우 한 달째 조사에도 재판에도 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11일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제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19일로 정해진 만큼 계속되는 재판 거부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해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골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골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 절차를 검토할지 아니면 곧바로 골석 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또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 등으로 반격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스스로 달라지지 않는 한 여론을 돌리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에 추경호, 권성동 의원에 대한 강력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때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 게 내란 방조 아니냐는 이유로, 권 의원은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각각 국회에 징계안이 접수돼 있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나는 강력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연달아 글을 올려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중환죄 아니냐며 정당 해산을 언급하고 노상원 수첩은 용서할 수 없단 며칠 전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여러분 그 노상원 수첩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노상원 수첩과 악수할 수 있습니까?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이 야당 괴멸에만 열을 내는 것이 정청래식 정치냐고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달라지지 않는 한 여당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또다시 윤 어게인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쳐놓은 덫에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둘로 갈라진 국민의힘은 좀처럼 내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이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 끝나지 않는 공방을 벌이더니 이젠 전한길 씨 징계 문제를 놓고 또 부딪혔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순간부터 쏟아진 건 야유였습니다. 배신자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계엄과 탄핵 찬반 논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에 찬성하고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분들, 우리가 당을 접수해서 당을 움직이면 된다는 거짓 나팔수들의 빌붙어 있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끼어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강성 지지층에 영향력이 있는 전 씨는 당 대표 후보조차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같은 세력들은 배척해야 된다. 나가라 이러는데 여러분 안철수 솔직히 말해서 야 내가 오늘 좀 말 한마디 하고 싶던데 네가 나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국민의힘은 전 씨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전 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오는 12일 부산 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당의 정당 해산 공세 수위가 높아가고 있지만
딱히 대응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될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에 갇힌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첫 당대표 TV 토론에도 앞으로 전략보다는 전씨 징계 문제와 찬탄, 반탄이 주요 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있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선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진명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아파트 복도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대구 신천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들 보니까 막 문 부수고 있는 듯한 좀 긴급한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사이로 뭐 연기 나오고 있고요. 2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안에서 10대 자녀 2명이 발견됐고 40대 어머니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민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이 난 집 안방과 거실 등 발화 지점 4곳이 확인됐습니다. 주변에는 양초와 성냥이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또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날 당시 집에 없었던 아버지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석 앞 유리창이 깨지고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부산 서면 로터리 근처에서 6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었습니다. 30m를 더 달린 버스는 오토바이도 들이받았습니다. 60대 보행자 2명이 숨지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서울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콘서트 관객 등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가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다른 안건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관심은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쏠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브리핑이 진행된 국회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이승환 기자, 주식 양도세 기준을 일단은 더 논의를 하겠다는 게 오늘 결론인 거죠? 네, 이 문제를 두고 오늘 당정이 처음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한 건데요. 조금 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바꿔서 과세 대상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걸 원래대로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었는데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금 피하려 연말에 매물이 쏟아지면 주가가 하락할 거란 건데 실제 당일 주가가 빠지면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여기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고 14만 명이 동의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의원과 시민단체 의견을 두루 들어서 오늘 전달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지난 4일 정청래 대표가 첫 지시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했습니다. 여러 안을 만들라고도 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 공개적으로 50억 원으로 그냥 둬야 한다고 한 의원들도 있었고요. 또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와 주가 하락과의 연관성이 분명치 않다거나 이미 당정 협의를 마쳐 발표된 정부안을 여론이 나쁘다고 뒤집는 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것에 부정적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이런 의견들이 아주 깊이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는 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11월 국회 처리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시간을 가지고 더 토의하고
주가와 여론 추이도 살피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어떤 게 논의가 됐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모인 이번 회의에선 지난달 큰 틀에서 마무리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상황 등도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늘리려고 한 정황이 담긴 미국 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25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청구서를 다시 내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넉 달 전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문제를 관세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e take care of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e pay for their military. We pay for everything they have to pay.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국방비까지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이란 제목의 미국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국방비를 3.8% 수준으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역시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었습니다. 또 해당 문건에는 대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재배치를 공개 지지하도록 압박하려 했던 정황도 담겼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도 관세 협상이 안보 이슈와 연계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도 협상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논의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슈와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명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 비용은 더 늘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공개 지지하란 겁니다. 미국 측은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안보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바꾸려는 미국 정부의 전략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라면서 주한미군 일부 재배치 같은 역할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국 언론을 만나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조정과 관련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ose decisions will be made. My sense is that it won't be wholly about just numbers.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사령관 역시 직접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쳐 주목됩니다.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공개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령관은 미국의 최대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 측의 요구도 사실상 재확인했습니다. What's being asked of Korea is to be stronger against DPRK, that we might have the flexibility as we modernize our alliance so that we could go do other things. 우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지름길을 택하면 안보 태세를 위협할 수 있다며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80년 전인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은 한국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폭 1세는 물론 2, 3세까지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죽음의 비명으로 들렸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을 지나 그렇게 8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약 7만 명의 조선인이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상당수는 경남 합천 출신이라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라는 아픈 이름으로 불립니다. 지난 5일과 6일 합천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피폭자들의 증언 대회와 함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원폭 피해 1세 박윤규 씨는 80년 전 그날이 생생합니다. 원폭이 해서 집 속에 갇혀가지고 집 속에 있다가 이제 부모들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은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머리만 대고 이제 뜨거우니까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죽은 거지. 누나는 팔에 뼈가 괴사되고 자신도 시력이 약해졌지만 오랜 시간 원폭 후유증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일 앞에가 앉았는데 칠판 글씨가 안 보여. 그런데 철저 기억니은을 제대로 못 배웠어. 피폭된 부모님이 귀국한 뒤 태어난 원폭 피해 2세 한정순 씨는 대퇴부 괴사증으로 10여 차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관절이 녹아내리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은 없다고 그랬어요. 6남매 모두 뇌경색과 협심증 등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고 한 씨의 아들도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한 씨는 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사죄와 배상은 물론 피폭 2, 3세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국회의 특별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피폭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심근경색 등 발병률이 최고 89배까지 높은데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도 제대로 한번 받지도 못한 채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보낼 때마다 그 우리 환우들의 아픔이 제 아픔으로 정말 죽을 만큼 아파서. JTBC 김재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은 채 지게차에 끌고 다닌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뒤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또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2,900만 원도 체불한 게 적발이 돼서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한국 장편 영화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학생 영화 부문에서 처음으로 1등상을 받은 단편 첫 여름이 국내 관객을 만납니다. 29 감독이 그려낸 한국 노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칸의 마음을 얻었는지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난 어떤 여자일까? 나는 음악 소리만 나오면 춤추고 싶어. 선미가 그래. 잠수 탄 줄 알았던 애인의 49제와 소녀 결혼식이 겹쳐버린 영순. 어디로 향할지 고민하던 중에도 남편 간병은 해야 했던 그녀의 이야기는 올해 5월 칸 영화제 학생영화 부문 라시네프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성 노인의 이야기가 세계 무대에서 가장 먼저 상영된 순간 감독은 전 세계 관객에게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를 살아가면서 사회에 뭔가 던지고 싶었던 이야기 혹은 말, 나 대신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와 비슷하게 느끼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은 위안을 얻었다. 29 감독이 70대 노인의 삶을 펼쳐낸 출발점은 전형적 헌신보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던 외할머니였습니다. 내가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그놈이 연락이 안 돼서 수면제 먹고 잔다. 내가 생각하던 어떤 노인이라는 공동체, 집단이 되게 뭉뚱그려져 있었구나. 사회가 납작하게 바라보던 노인의 삶에 숨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은 직장인이던 그를 뒤늦게 영화 아카데미로 이끌었습니다. 노인들의 중요한 문화이자 삶의 일부인 춤을 소재로 택했고 되게 운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되게 몸부림 같기도 했고요. 여름을 닮은 사랑도 꿈도 모두 청춘만의 것은 아니기에
줄거리를 쓰자마자 떠오른 단어 첫여름은 그대로 제목이 됐습니다. 그 어떤 시절을 살아온 여성들이 그리고 또 노인들이 되게 한 계절을 빼앗긴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영화를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뭔가 되돌려주고 싶고. 첫 장편 영화로 50대 중년 여성 이야기를 준비 중인 감독은 항상 질문을 남기되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말합니다. 아, 이거 허가영 감독이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첫 장면부터 알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발명하고 싶고요. 영화라는 것은 가짜잖아요. 그 안에서조차 솔직한 삶의 이야기를 하는 감독이구나. JTBC 강나현입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